거대한 대륙 중국. 이곳에서 20세기 현대사상 독보적인 군사작전이자 전대미문의 악전 고투가 펼쳐졌다. 장장 10,000km의 장도에 오른 8만 7천여 병사들은 적의 봉쇄를 뚫으며 거국적인 행진을 계속했다. 만 1년 만에 이루어낸 신화였다. 동트자마자 출발해서 야밤까지 하루에 60km 길을 행군했습니다. 국민당 주석인 장제스의 무력 탄압에 밀린 중국 공산당 홍군은 마오쩌둥의 지휘 아래 어쩔 수 없는 퇴각을 감행한다. 중국 대장정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규모 군사작전 중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위대한 전술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련의 전략적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사실이 어떻든 실로 경이로운 인간의 투지를 보여줬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없다. 그렇게 단기간 동안에 그토록 먼 거리를 행군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업적으로 평가됩니다. 대장정은 불가능에 도전한 인간 한계의 극복 과정이었다. 높디 높은 산에 눈보라까지 휘몰아치니까 눈앞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나고병이 속출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방세계 최초로 생존자들의 증언이 낱낱이 공개된다. 이것은 단지 중국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세계의 정세를 뒤바꾸게 한 사건이었다. 혁명엔 언제나 전환점이 있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에게도 전환점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장정이다. (1934년 4월) 중국의 장시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군사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중국 중앙정부인 국민당이 그들의 적으로 규정한 중국 공산당 소탕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거의 초토화될 지경에 놓이자 절박해진 공산당 수뇌부는 어쩔 수 없이 퇴각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장정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한 이 사건을 두고 사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열띤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1934년에 공산당이 내린 이 결정이 이후 중국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이 긴 싸움의 승자가 차지할 상금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4,000년이 넘는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간직해온 이 땅덩어리엔 여전히 신비와 전통이 서려 있었다. 1920년대 중국은 잠자는 초강대국이었다. 그 막대한 천연자원이 거의 사장된 채 묻혀 있었다. 4억 5천만의 인구 중 80%가 시골에 사는 빈농이었다. 또한 그들 중 반수는 자신의 소유지도 없었고 땅 주인이 부자 중인 전답을 붙여 연명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이름뿐인 나라였다. 국토는 갈갈이 찢겨진 채 지방 군벌들의 세력 다툼에 각축장이 돼 있었다. 지방 군벌들은 각자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했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중국의 중앙정부는 중국 국민당이 쥐고 있었다. 국민당의 창시자인 순환 박사는 지방 군벌들을 타도하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고 주장하며 1911년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던 순환이 1925년에 갑자기 사망하자 고학력의 군인 출신 정치가 장제스가 국민당의 실권을 잡는다. 하지만 그는 순환의 삼민주의를 버리고 오히려 군벌들과 결탁한다. 장제스가 가장 견제하는 세력은 부상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수년 전부터 젊은 지식인층에서 소련으로 건너가 새로운 사상을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지방 군벌들처럼 자신들의 지역을 확보해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움직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사람이 바로 자우언라이와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지도자 마오쩌둥이었다. 마오쩌둥은 달변가였습니다.
늘 유머와 일화를 섞어가며 썼고 갖가지 화술을 적절히 사용해서 지식인 층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까지 후감을 샀습니다. 마오쩌둥과 저우안라이는 부자들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산골 오지에서 당을 결성한다. 1930년대 초 홍군은 자신들만의 통화와 교육정책 그리고 군대를 갖추고 있었다. 젊은이들도 홍군에 많이 입대했습니다. 이들도 총을 들고 지주들과 군벌들에 대항해 투쟁했어요. 홍군은 농민들에게 경작지와 가축들을 내주었습니다. 제 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바로 입대하기로 결심했을 정도니까요. 공산당과 국민당은 양쪽 다 전국의 통일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은 동시에 현재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 했고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혁명 그 자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혁명은 수세대간 권력과 부를 행사해온 상류층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것이다. 100만이 넘는 군사를 보유한 장제스에게 홍군은 제거돼야 할 세력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장제스는 무척 완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장제스의 목표는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모두 죽일 필요까지는 없고 전향시켜서 국민당 중앙정부로 흡수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홍군과 국민당 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중국은 지도상으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거의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아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 지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산악지대가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가 하면 넓은 평야지대도 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긴 강도 여러 개나 있는 나라다. 1931년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외곽의 오지 몇 곳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제4방면군은 안후이성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지만 언제 뺏길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마오쩌둥의 제1방면군이 장시성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도상으로 두 곳을 제외하고 장제스 국민당은 중국 남부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평민들에게 끼치는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국민들은 장제스의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지역의 군벌에게 충성하는 게 보통이었지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은 상당수 평민들은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장제스를 국가의 지도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이런 이유들이 그를 자극해 무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장제스는 부단히 공산당을 추격했고 마오쩌둥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 서너 차례 급습도 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매번 수포로 돌아갔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마오쩌둥 측은 특유의 게릴라 전법으로 막아냈던 것이다. 하지만 패배가 거듭될수록 장제스의 결심은 확고해져 갔다. 1931년 9월 18일 장제스의 군대가 또다시 장시성에 집결했다. 이번엔 무려 3만 명이라는 병력이 동원됐다. 하지만 바로 이날 중국의 운명은 뒤바뀌었다. 약 1600km 북동쪽으로 일본 관동군이 침략한 만주사변이 일어난 것이다. 중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잠재성을 일본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진출했던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새 대만과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 북동부로 잠식해 들어올 동안 세계는 장제스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다. 장제스는 즉각 병력을 북쪽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일본과의 전쟁에 나서진 않았죠. 그는 장시성 북쪽에 군사들을 주둔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기세를 꺾기로 합의하고 폭격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을 중국 국민당으로 보냈다. 우리 편의 비행기는 다 미국이 원조해 줬습니다. 그중에는 호크기와 노스럽기도 있었어요. 거기가 폭격기나 전투기 등 공격용 항공기였습니다. 장제스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일본군은 북쪽에서 침략해오고 홍군은 남쪽에서 굳건히 털을 잡고 있었다. 또 미국과 영국 우방국들은 장제스에게 일본을 공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장제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린다. 장제스는 독재자였습니다.
중국의 전대 왕조의 황제들처럼 그는 국내의 갈등을 외세의 침략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본을 공격하는 것보다 중국 공산당 홍군들부터 먼저 섬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1933년 5월 장제스는 다시 한번 홍군을 노린다.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이 세운 허수아비 정부와 탕구 정전 협정까지 맺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군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승리한다. 장제스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 너무 구태의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군의 주력 부대를 찾아내서 전면전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오쩌둥이 속한 공산당의 전략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게릴라 전법이나 매복 전술을 썼습니다. 자기들 기지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당군을 기지 안으로 깊숙이 유인해서 몰래 잠복했다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항상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의 말에 따라 적이 저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 이쪽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미리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계속해서 승리하자 모스크바의 중앙위원회에서는 매복작전보다 적극적인 정면전으로 승부해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부하들의 희생을 염려해 공격적인 전술을 택하라는 명령에 불복했고 그 대가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 마오쩌둥은 모든 지휘권의 자리에서 강등됐습니다. 그에게는 소비에트 정부의 중앙집행위원회 주석 같은 정치적으로 낮은 계급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공농혁명위원회 주석이 아니었죠. 마오쩌둥을 제거하려는 배경엔 오토 브라운이라는 독일인이 끼어 있었다. 그는 중국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한 서양인 중에 한 사람이다. 브라운이 소련에서 배운 전통적인 전략 전술이 홍군의 모든 전투지에 하달됐습니다. 오토 브라운이 내놓은 야심찬 군사 수비 전략은 흙과 나무로 만든 보루를 짓는 것이었다. 홍군 기지를 물샐 틈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편 장제스는 그의 공격 전략을 다시금 재검토하고 있었다. 독일의 새 총통으로 선출된 아돌프 히틀러 휘하에 있던 독일군 참모총장 한스 본 지크트가 장제스의 5번째 소탕작전을 돕기 위해 중국으로 급파됐다. 1933년 12월 장제스는 100만군을 동원해 일련의 방어 요새와 참호, 검문소 등으로 장시성을 완전 포위했다. 이들은 3,000여 개의 콘크리트 강화보루와 토치카를 세워서 사실상 공산당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와 길을 차단했다.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1934년 여름 무렵이 되자 장시성 내 홍군의 영토는 58%나 축소돼 있었다. 마오쩌둥의 전략대로였다면 국민당군이 진격해오면 공산당은 후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홍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홍군의 군수품은 국민당군과 비교해 한참 부족했습니다. 홍군은 요새 대 요새 전략을 썼는데 국민당군의 요새들은 강철과 시멘트로 만들어졌고 반면 홍군의 요새는 나무와 흙과 풀이 재료였습니다. 애초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1934년 10월까지) 공산당은 6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초토화에 직면한 홍군 수뇌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전 병력을 피난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대장정은 시작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홍군들도 자기 쪽 전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만약 그 목적지가 미리 세워져 있었다면 지름길을 택했을 거고 목표에 필요한 온갖 수단이나 무기나 경비, 자원부터 구했을 겁니다. 10월 초 홍군은 비밀리에 전방에서부터 장병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자 큰 혼란이 야기됐다. 10월이 되니까 대부분 홍군의 후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정은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택한 길이었던 겁니다. 병사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놨습니다. 왜 후퇴해야 하는 건지,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 했죠. 처음엔 이 작전이 대장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느니 뭔가 다른 대안이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우린 절대 국민당군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미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1934년 10월 홍군은 윗도강을 건넌다. 대장정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적군의 철저한 포위망을 뚫고 투쟁하면서 중국 대륙을 행군하는 대서사시가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혁명의 극적인 전환점이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 홍군은 미지의 세계로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은 거의 붕괴될 처지였다. (1934년 10월) 장제스의 국민당군으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은 끝에 중국 공산당은 장시성의 거점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대장정이다. 거의 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두 종대로 나누어 서남부로 이동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저 앞으로 행군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집에 있는 것보단 군대에 있는 게 더 나았어요. 군대에서는 잘 보살펴 주니까요. 집에서는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국민당군들이 정보전에 약하다는 것이 홍군으로서는 다행이었다. 장제스와 국민당군들은 2, 3주 뒤에야 공산당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남부 변방 지역의 군벌들은 장제스에게 그리 충성적이지 못했는데 그 덕에 홍군은 그것을 대규모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군벌들은 국민당군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자가 누가 될지 점칠 수 없었으니까요. 두 종대 가운데 15,000명의 당원과 군사 지도자, 정부 관료들이 앞장서 행군했다. 중앙정치위원회 간부들은 서너 개의 엘리트 연대에 둘러싸여 움직였습니다. 마치 다리를 들어 의자를 옮기는 것처럼요. 이 중앙그룹에서 마오쩌둥은 늘 선두에 섰다. 그는 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종종 들것에 실려가기도 했다. 운 나쁘게 부상당하거나 행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한 2만 6천여 명은 뒤에 남겨졌다. 홍군은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고서 장정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무기는 국민당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는데 3만 정 이상의 권총, 경기관총과 중기관총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격포는 38문이 고작이었지만 박격포탄은 3,500개를 가지고 있었고 수류탄도 7만 5천여 개나 비축해두었다. 그럼에도 중무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장정 같은 긴 여정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기의 크기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포위망을 5번째 돌파하고 나서 노획한 대포나 중박격포 일부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군은 수톤이나 되는 다른 장비들도 가지고 갔다. 처음엔 정부를 세울 때 필요한 장비 일체를 모두 챙겨서 들고 갔습니다. 새로운 공산정부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인쇄물이라든지 동전을 찍어내는 기계까지 전부 다 챙겼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무기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겁니다. 홍군에겐 교통수단이 없었다. 몇몇 지휘관들에게는 말이 지급됐지만 대다수 병사들은 내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운송 수단도 없이 모든 장비들을 나눠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동 속도는 아주 느렸죠. 부대의 줄은 하염없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때때로 홍군의 행렬은 80km까지 긴 꼬리를 잇기도 했다. 반면에 홍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목적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 마오쩌둥은 국민 당구들이 집중 포위하고 있는 장시지구를 돌파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오토 브라운은 이 의견을 묵살했다. 그는 후난성을 공산주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대규모 작전을 구상 중이었다. 그곳에는 적은 제2방면군이 자리하고 있었다. 1934년 10월 홍군의 제1방면군은 국민당의 봉쇄를 남서쪽으로 뚫고 들어갔다. 기록에는 이곳에서 기다리던 국민당 측의 병력은 2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은 홍군을 저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천지탕이라는 이 지방 최고 실력자의 사역이 장제스에게 변수로 작용했다. 천지탕은 공산당과 싸우고 나면 자신의 군대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장제스가 이때를 기다렸다가 홍군과 더불어 자신도 제거해버릴 거라고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당과 비밀 거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홍군은 이 지역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죠. 그냥 통과만 해준다면 싸울 의사가 없었으니까요. 공산당의 외교 노력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었다. 홍군은 무사히 장시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군대가 서쪽으로 행군해 갈수록 이들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맹공격을 받았다. 공산당은 특히 공중폭격에 맥을 못 쳤는데 항공기가 한 대도 없는 이들에 반해 국민당군은 200~300대가량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전에 투입된 건 160여 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호크기나 노스롭기였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됐어요. 그렇다 해도 이 항공기들은 홍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다. 행군 기간 동안에 폭격으로 동지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쪽 인명 손실의 세 번째 주범이 공중 폭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흑파편을 맞았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옷만 더러워졌지 목숨은 건졌습니다. 만약 그게 돌덩이였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공중 폭격을 피하기 위해 홍군은 주로 야간에 이동했다. 적이 밤에 휴식을 하는 틈을 타 우리는 전진했습니다. 만약 적에게 들키면 전투를 해야 했죠. 적이 안 보이면 빠르게 행군을 했습니다. 공산당은 전투를 치르며 3만 명을 잃었다. 하지만 혹자들은 초반에 홍군의 병력 손실은 탈주에 따른 질병과 탈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당황했다. 부상자들에게 수술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할 수술용 도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집게 대신 나무젓가락을 썼습니다. 마취제도 없었어요. 마취제 대신 다른 종류의 약을 썼지만 효과는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붙였습니다. 환자가 더 고통을 느끼기 전에 신속하게 수술을 끝내야 했죠. 무엇보다 총알부터 제거하고요. 이런 와중에 전방에는 새로운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다. 홍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위험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샹강이었다. 장시성을 돌파한 뒤 제1방면군은 서쪽으로 행군을 계속했다. 모스크바의 지휘부와 교신이 끊기자 공산당 지휘관들 사이에선 내분이 일기 시작했다. 오토 브라운파는 서쪽 후난성에 기지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군이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믿었죠.
마오쩌둥은 중국 남서부 스촨성까지 행군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잘 무장된 제4방면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까지는 알지 못했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편 장제스는 샹강에 40만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홍군을 단번에 소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1934년 11월 25일 홍군 전체 병력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적의 교두보를 빼앗기 위해 먼저 선봉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강을 건널 배를 몇 척 구할 수 있었죠. 보트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턱없이 모자라 근처 가옥에서 떼어온 문짝을 타고 가기도 했죠. 헤엄쳐 건너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남자들이야 또 몰라도 여자들로선 어림없었죠. 홍군은 이곳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처에 피가 낭자했어요. 우리에겐 기총 사격을 할 항공기나 대포가 전혀 없었어요. 사방에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홍군의 가장 큰 부담은 짐이 많다는 것이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홍군은 기동력이 떨어졌어요. 샹강 전투에서 홍군은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장비들을 모두 가져간다면 홍군은 앞으로 완전히 전멸당하고 말 게 불보듯 뻔했죠. 그래서 샹강 강둑에서 상당량의 장비들을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인수의 기계와 지폐의 동판, 타자기 등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다. 따라서 이때 이들에 관한 귀중한 서류들이 거의 소실되고 만다. 야만적인 전투를 치른 지 8일 후 살아남은 홍군은 샹강을 건넌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로 군대는 엉망이 됐습니다. 8만 명에 이르던 병력은 3만으로 축소됐어요. 5만이라는 숫자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샹강 도강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 홍군의 운명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거의 없었다. 세계 언론들은 이들이 대패했거나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여론이 우세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웃음을 짓는 사람은 장제스뿐이었다. 한편 그는 공산당이 제2방면군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서둘러 지시했다. 제1군의 정보요원은 이 사실을 입수했고 홍군은 대신 서쪽으로 진로를 틀어 1935년 1월 7일 주니시를 쉽게 장악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샹강의 대참변에서 살아남은 부상자들을 돌봤다. 사상자가 속출하자 부대 내에서는 전략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1935년 1월 15일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는 지방군벌의 저택에서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마오쩌둥은 이번 회의가 다시 게릴라 전술로 돌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동력을 중요시했습니다. 부대는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봤죠. 공격도 중요하지만 병력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렇게 분산된 병력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적의 허점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것이 그의 전법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전투란 무조건 이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식인이었으며 고대 중국 고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군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의 군사들을 지키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오쩌둥은 손자병법 같은 군사 전략에 관한
중국 고전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전사와 비적, 게릴라들과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군사 전력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지들 상당수가 이런 종류의 생각은 이상하고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했지만 그들과 달리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정통 이념을 배우기 위해 모스크바에 가지는 않았다. 그는 칼 마르크스나 공산주의 서적들을 읽은 것을 제외하곤 어떠한 외세의 영향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였던 거죠. 중국 인구의 약 80%가 농민이었고 마오쩌둥은 그들의 요구와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볼세비키 이론에 따르면 농민과 민중은 무식하다. 전쟁을 이기고 중국을 평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준이 회의는 사흘간 계속됐다. 그때 홍군의 지휘권을 쥐고 있던 저완 라이는 마오쩌둥과 이전의 라이벌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는다. 이 덕분에 마오쩌둥은 회의에서 승리했다. 그에게는 홍군의 공동 지휘권이 주어졌고 중국 공산당 의장으로 선출됐다. 준이 회의 이후에 군대의 재편성은 단순히 조직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홍군의 군사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모든 것은 마오쩌둥의 책임이었다. 그의 군대는 녹초돼 있었지만 속히 쭈니시를 떠나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짱제스는 소위 홍적이라고 불리는 세력을 서쪽으로 배치시키고 있었다. 양쪽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된다. 샹강에서의 대참패 이후 제1방면군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됐다. 1935년 1월 그들은 대부분의 중장비와 8만 7천여 명의 병력 중 3분의 2를 잃었던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장제스와 협정을 맺고 중국 북부로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서부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와 북부 허베이성이었다. 장제스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홍군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는 홍군의 도피처를 차단하기 위해 군대를 다시 서쪽으로 급파한다. 제1군이 행군하는 내내 마오쩌둥은 대장정의 최종 목적지를 재검토했다. 모두의 관심은 목적지가 어디냐였죠. 중국에는 공산당 기지가 두세 곳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은 여러 이유로 이곳을 치지 못했어요. 너무 오지라든지 교신이나 장비 운송이 힘들다든지 하는 여러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관건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제2군과 합류하기를 포기하고 대신 제4방면군과의 합류를 시도하기로 한다. 제4군은 서부로 후퇴해 훨씬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전략은 대담하게 보일 수도 또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서川상에 있는 제4군과 합류하려면 중간에 수많은 강과 높은 산을 넘어야만 했던 것이다. 여태까지 중국 역사상 그 어느 군대도 택하지 않았던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홍군은 북쪽의 평야지대를 포기하고 중앙 평원도 피하고 강 유역을 따라 올라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포기를 했죠. 국민당군을 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길이었죠. 군대가 공중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마오쩌둥과 지휘관 주드는 군사들을 숨길 방법을 모색했다. 주더는 군사 전략들에 대한 직감력이 뛰어났어요. 전장에서는 군인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전술에도 뛰어났습니다. 마오쩌둥이 대장정 기간 동안 택한 주 전략인 게릴라 전술은
병력을 여러 정도로 나누어 곳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결국 한 곳이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각자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도록 국민당군의 눈을 피하다가 결국에 가선 그들을 따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식으로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떨 땐 이틀 계속 행군을 했어요. 어떤 날은 60km를, 또 어떤 날은 7, 80km를 행군하기도 했습니다. 동트자마자 떠나서 깜깜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홍군의 분산 정책은 지휘권의 통제불능 사태를 이야기했다. 제1방면군과 제4방면군 사이에는 무선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부대끼리는 무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을 연락병으로 써서 모든 부대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동시에 지시를 하달하는 데도 적절히 사용했죠. 아주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어린 연락병들은 홍군에서 가장 어린 소년병들 중에서 선발했다. 이들의 이른바 꼬마 붉은 악마들이다. 이들 대부분이 15살 이하였다. 우리는 비밀 정보들을 배달했습니다. 소년병들은 군사 정보를 배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해요. 왜냐하면 적군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지휘관들 간의 교신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국민당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국민당군에 대한 정보는 검열이 제대로 안 된 지역신문을 통해 수집됐다. 지역의 농민들 또한 스파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우린 종종 농민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죠. 우린 지하당원이었지만 곳곳에 동지들을 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와 직감에 따라 마오쩌둥의 군대는 국민당군의 추격을 츠수이 강에서 따돌린다. 미시시피 강처럼 폭넓은 강이었지만 이곳에는 타고 갈 배가 없었다. 지난번 샹강 도하 때 장제스의 군대에 대패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6척의 작은 보트를 이용해 위에는 널빤지들을 깔아 조잡한 거룻배로 개조했다. 그리고 군대를 작은 그룹으로 분할해서 온 동네로 투입했다. 또한 국민당군에게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마오쩌둥은 이들에게 츠수이 강을 3번 더 건너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을 독려하며 마오쩌둥은 러우산 고개길로 군대를 이끌었다. 이곳은 아주 좁은 곳이지만 서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고개까지 달리라고 지시했다. 그때쯤 국민당군도 같은 곳을 향해 오고 있었지만 홍군의 이동이 빨라 국민당군보다 몇 번 앞서 도착할 수 있었다. 1935년 2월 26일 양군은 충돌한다. 이번 전투 같은 경우엔 충성심에 불타는 부하들이 자신들의 목숨에 연연해하지 않고 화기와 수류탄을 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매우 좁은 장소였으니까요. 국민당 지휘관들은 병사들 속에 푹 파묻혀 몸을 숨기는 게 그들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휘관은 전방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지휘관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 당시 제 머릿속엔 이 생각밖에 없었죠. 모두가 우직한 사람들이라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자 우리 쪽도 상당히 많은 동지들이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홍군은 이번엔 국민당군에 승리할 수 있었고 국민당군 측에서 보자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틀간의 전투에서 홍군은 국민당군 소속 2개 사단을 격파했다. 마오쩌둥이 지휘한 첫 번째 주요 작전이 대승을 거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가 그의 지도력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오쩌둥 자신도 이곳의 승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았습니다. 군대는 점점 자신에 차기 시작했죠. 러우산 고개에서 홍군은 마오쩌둥의 군사적 판단력을 신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군은 2천여 명의 포로와 1,000정의 소총 그리고 10만 발의 탄약을 노획했다. 대장정 기간 동안 공산당은 몇 번의 크고 작은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마다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를 상당수 노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무기와 탄약은 부족한 적이 없었죠. 수중에 무기와 탄약만 들어온 게 아니라 모두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거의 2달의 추적을 교묘히 피한 끝에 마오쩌둥은 제4군에게 양동작전을 지시했다. 만약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먼저 소수 부대를 북쪽으로 보내는 교란 작전을 썼습니다. 주력 부대는 사실 몰래 서쪽의 진사강으로 가고 있었죠. 양쯔강의 지류인 진사강에는 강폭이 가장 좁고 얕은 곳이 딱 한 곳 있었는데 이 지점이 바로 짜오핑 요새였다. 이 요새를 차지하기 위해 홍군의 나머지는 뒤를 따르게 하고 1계대대가 하루 만에 140km를 행군했는데 이것은 단 하루 동안의 행군거리로서는 최고 기록을 차지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프랑스 전격전에 비해도 좋기 2배에 달하는 거리다. 요새에 다다르자 선발대는 미리 준비해온 국민당군의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런 대사기극 덕분에 이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다. 홍군이 우리 사공들을 보고 강을 건널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린 배가 모두 군벌들 소유라서 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류보청 장군이 직접 사정을 해왔습니다. 강다리가 불안하니 배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꼬박 일주일을 밤낮으로 저는 홍군의 도강을 도왔습니다. 장제스는 마오쩌둥의 군대가 진사강 도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즉시 스촨성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부대를 조직해 홍군을 다음 지점에서 소탕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곳이 바로 다두강이다. 공산당이 진사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장제스에게 반갑게 들리지 않았으리라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인원이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하기도 쉬울 거라는 것이 장제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장제스의 생각대로 홍군의 인원은 엄청나게 줄었다. 하지만 홍군 측에는 신병이 많이 들어왔고 농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다. 홍군의 숫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군은 원래가 거의 가난한 농민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쉽게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당은 농민들로부터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주계급이나 부유층을 위한 부르주아 당이라는 인상이 강했던 탓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전에 왕조의 뿌리 깊었던 부패와 타락, 세금 착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로 고스란히 전승됐기 때문입니다. 대장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농촌이 재건설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주계급을 붕괴시키고 싶어 했어요. 이 때문에 결국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늘 내재돼 있던 일종의 사회적 불만의 결과였다고나 할까요? 홍군은 이 불만을 조심스럽게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엄격한 규율을 제정했다. 우린 어딜 가든 사람들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도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 식량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음식과 소유물만 빼앗았습니다. 피치 못해 식량을 구할 경우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지만 강제 재산 몰수나 지주 재산의 재분배 같은 정책도 중국 빈민 전체의 호감을 끌 수는 없었다. 앞으로 제1군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적군을 직면하게 된다. 중국인들을 한 발짝도 들인 적이 없는 무서운 이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